정치권을 달구는 핫한 인물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생생하고 뜨거운 정치 인터뷰 YTN 당당당. 오늘은 바른미래당 당대표실로 손학규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당대표실 벽에 보면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선거제 통과 그리고 이렇게 달리려는 사람의 형상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희 국회를 바꾸는 것이 민생이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지금 민생 경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근데 국회 정치가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죠. 오히려 폐해가 되고 있죠. 이거는 거대 양당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권 싸움만 하는 이런 제도에서 비롯된다. 선거 제도를 바꿔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해나가자. 그것을 위한 기초가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통과를 그 시발점으로 민생을 살리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선거제 개정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관심거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야4당의 4+1 협의체도 논의가 참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은 협상 안 하시나요? 오늘 그 협상할 것이 없죠. 어제 4당 대표가 모여서 선거제 개편의 어떤 기본 방향을 합의를 했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해달라라고 야4당에게 사실상 제안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재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패율 제도가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간절히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당 대표를 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석패율 제도를 못하겠다? 이거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제1당으로서 오직 그 몇 개 의석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부에서는 석패율제가 중진 혹은 유력 정치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일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비판. 참나. 아니 석패율 제도가 어떻게 중진을 그런 얘기를 그건 맡아도 옵니다. 손학규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손학규는 국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중진구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었다는 그 중복 출마제, 네. 그게 오히려 중진 구제형이 돼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석패율 갖고서는 제일 점수를 득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중진일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석패율은 6개 구역에서 한 사람씩, 워낙 두 사람씩이었던 거를 한 사람씩으로 나눈 거거든요. 거기에 중진을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할 일이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정치 개혁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고요. 야3당에서도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대표님? 아니 도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게 지금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추고 225석에서 75석 그것을 50석으로 낮추고 네, 그렇죠. 거기에 또 30대 20으로 그 껍데기 캡을 씌우고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양보를 합니까?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보를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했었던 석패율 제도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개혁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지역구 225석의 비례 75석 원안으로 본회의에 붙여서 표결을 하자.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안이 나오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225대 75 하면은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2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는 걸 뻔히 알고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테면 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사실상 그 안으로 갔을 때 부결될 거라는 어떤 분석들이 지배적인데요. 그래도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그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하기 싫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가 의석수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 조정 이런 거 할 생각 없으면 그럼 그대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패스트트랙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게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어. 뭐 이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고,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권 이걸 그 순서대로 함께 하자고 벌써 합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뭐 합의를 해놓고 석패율 제도 갖고서는 끌면서 이걸 바꾸자 이런 자세 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끕니까? 나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것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안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 민생 법안들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라는 제안도 했어요. 야당들의 대답을 기다린다는데. 왜 그런 꼼수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거법 투표부터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와서 민생법안을 해요. 민생법안 지난번에도 몇 개 하고 했는데 민생법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 투표 이거부터 하고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하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생을 가장 중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 양당이 끝없이 싸우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민생에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우리 독일과 같이 유럽과 같이 다당제에서 연합정치를 하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통합, 정책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민생을 살리자.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당 이야기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거대 양당의 오만함을 불식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다당제 국회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을 띄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아니 도무지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당 만들겠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여쭤보고요. 사실은 당내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YTN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전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안 전 대표 측의 반응은 있었을까요? 아직은 반응이 없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구정 전에는 정초 전에는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안 전 대표하고 각 직접 소통이 되는 분으로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 전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내분으로 아수라장인데 거기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들어와서 뭐 몇 년 됐지만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고 또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들어오면은 당신 허구자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그래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권을 주신다면 이제 손학규 대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손학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희가 안철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큽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부에 대한 불신, 경제, 안보, 뭐 모든 게 지금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야당, 지금도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나흘째 길거리 집회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제1야당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넓어지는데 중간지대에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바른미래당 내부 내홍으로 그동안 뭐 몸살을 앓았는데 워낙 제가 그 유승민 대표에게 와서 일을 해라. 당신이 주인 역할을 해라. 경제도 어려운데 당신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느냐. 당신은 보수로 개혁 보수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수를 바꿔라. 그러나 진보를 배제하진 말아라. 진보를 배제한다는 건 호남을 배제한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 보수 진보 그 자유당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 출신 또 뭐 그 민주당 출신 다 함께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안 하고 지금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중간지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이 많습니다. 또 제3지대가 새로운 길을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고 그런 국민들에게 자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가 물론 정치를 여러 해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사이에 아직도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안철수 그 대표가 제가 사실 독일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안 대표님이세요? 예, 안 대표 독일 가라고. 미국은 당신이 뭐 잘 아니까 또 독일 가서 4차 산업혁명도 배우고 독일과 유럽의 정치 제도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한 1년 반 가까운 휴지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자기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네. 새로운 정치인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와라. 네. 물론 이제 그 안철수 대표를 대신하는 뭐 대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모든 게 완전히 정리돼서 레드카펫 깔고 꽃가마 타고 그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겠다. 또 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벌써 한 달 됐습니다만 유승민 대표는 같이 안 간다. 자유한국당 같이 안 간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바른미래당과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혀라. 근데 그러려면은 이쪽에서 무슨 뭘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럼 그걸 나한테 물어봐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그래서 언론에 지금 이제 나가고.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워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한테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그 소통의 길이 되는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1 협상의 향배와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듣고 말씀 좀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보 상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